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정과 윤리. 이번 시간에는 정의론,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마인드 맵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롤스의 정의론에서 살펴보아야 될 내용들이 상당합니다. 상당합니다. 어, 차분하게 내용을 한번 짚어갈 계획이고요. 이미 우리 친구들이 학습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수업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딜까요? 예, 그렇죠. 자, 첫 시간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의라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의 관심사였다고 했죠. 그래서 플라톤의 정의부터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플라톤의 정의는 뭐였죠? 사주덕 있었죠. 지혜, 용기, 절제 요 세 개가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라톤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정의와 그리고 특수정 아닌데 특수적 정의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라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특수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분배적 정의라는 것과 교정적 정의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분배적 정의라는 것은 나눔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언급됐던 내용들이 능력에 따라서, 업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혹은 결과의 관점에서 균등하게 그렇게 나누는 것이 분배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모두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결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 정의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습니다. 왜 이렇게 썼느냐? 지금 보시는 이 롤스는 결과적 정의와 대비되는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 있다는 겁니다. 절차적 정의. 그래서 결과적 정의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교정적 정의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은 이 교정적 정의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교정을 한다는 겁니다. 시정을 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시정인 거죠? 잘못에 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을 교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정의가 바로 교정적 정의가 되겠는데, 일단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분배적 정의에 집중을 해서 롤스의 정의론을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롤스의 정의론을 얘기를 하면서 절차적 정의를 얘기했는데요.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은 뭐였죠? 예, 과정에서의 공정함이 지켜지면 차등적인 결과는 정의롭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정에서 룰이 있고 그 룰이 지켜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에서 그 경기에 참여했던 A나 B나 C가 서로 다른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차등적인 결과가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다? 정의롭다는 것이 바로 절차적 정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룰 우리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의의 원칙이라고 했죠. 이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 과정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보여야 될까요? 예, 그렇죠. 원초적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초적 사항. 일단 정의 원칙을 합의하기 전에 요 합의를 하기 위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전제해야 된다고 했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항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지한 사항, 모르는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천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우연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들, 이 부분들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뭘 쓴다고 했죠? 예, 바로 무지의 베일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의 개개인의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죠. 자, 경제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심리적인 특성에서는 서로 간에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 대한 관심만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특성에서 보게 되면 합리적입니다. 합리적, 즉 이해타산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이제 정의의 원칙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전략을 쓴다고 했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최소 극대화의 전략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위치를 최악의 상황에 두고 가장 유리한 게 뭔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앞서 얘기했던 천부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 내 부모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배경 자체가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성별이라든지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인지적인 능력이라든지와 같은 이런 부분들 역시도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있는 나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입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1의 원칙, 제2의 원칙. 제1의 원칙은 뭐였습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자유를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어플라이한다, 지원한다고 했을 때 막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평등한 기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최소 극대화의 전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서? 차등의 원칙에서.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리한 무슨 예방, 대책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한다? 차등의 원칙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그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정의의 원칙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차등의 원칙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했죠. 뭐였죠? 그렇습니다. 우선성의 원칙이라고 했죠. 이 우선성의 원칙은 뭐죠? 앞서 설명했던 자유와 평등 이런 부분들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 수혜자 돕는 거 좋다. 하지만 최소 수혜자를 돕는 데 있어서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우선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직입니다. 노직은 차등의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롤스의 입장을 비판한다고 했죠. 롤스가 언급한 이 차등의 원칙이 결국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다. 최소 수혜자에 대한 고려. 그래서 내가 얻은 소유권을 갖다가 일부를 떼어줘야 된다. 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라고 하면서 이 부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롤스나 노직이나 둘 다 자유주의자이나 노직이 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직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노직은 취득과 내가 어떤 것을 얻는 거랑 그 다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전 여기에서 불공정이 아니라 공정함이 지켜진다면 국가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거죠. 즉 최소 국가를 주장한다고 했죠. 최소 국가, 즉 국가의 역할을 뭐한다?
최소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개입은 언제만 가능하다? 그렇죠. 교정의 원칙, 즉 취득과 이전의 이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나타날 경우에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취득과 이전의 공정함이 지켜진다면 국가 개입을 반대했지만 모든 세금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장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이제 시민불복종, 그 다음에 해외 원조, 시민불복종과 해외 원조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불복종과 관련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소로입니다. 소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로. 하지만 소로를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는 롤스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롤스의 관점에서 시민불복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불복종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 그래서 처벌을 감수하고 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무엇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예, 다수의 정의관, 공적 정의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 그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소로 같은 경우는 뭐였죠? 그렇죠. 그냥 개인의 양심입니다.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시민불복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법이 정의롭지 못해. 부당한 것 같아. 내 양심에 어긋나. 그러면은 뭐 한다? 예, 시민불복종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위법행위 하는 거지만 내 양심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처벌도 기꺼이 받는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롤스는 다수의 정의관에 기반해서 시민불복종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거, 모든 법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부정의한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부정의한 것을 감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의로운 체제에서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에만 시민불복종 대상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 거의 정의로운 체제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해외 원조 살펴봤었죠. 이 해외 원조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조금 통하는 부분입니다. 정치 체제를 갖다가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의 정의로운 체제에서 시민불복종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체제에 대해서 불복종한다는 것은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얘기해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뭐다? 명백하게 부정의한 그 법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이지, 그 법을 만든 정부 그리고 그 체제 전체를 갖다가 부정한다, 이것은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뭐다?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한다는 거. 최후의 수단으로 한다는 의미는 그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친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인 절차, 청원, 토론, 헌법소원, 투표, 이런 것들 다 해보고 난 뒤에 안 돼요. 그때 만다 최후의 수단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롤스가 이야기하는 시민불복종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했을 때 소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로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죠. 예, 내 양심에 어긋난다. 그러면은 즉각, 즉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해외 원조 관련된 얘기 보겠습니다. 자,
원조라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는 거죠. 다른 나라를.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선의 관점과 의무의 관점. 자선, 자발적 선택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거기 자발적 선택의 관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 노직이라고 얘기했죠. 즉,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정말 배고파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외 원조를 안 합니다. 그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노직은 자발적 선택의 관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야, 너 비도덕적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발적 선택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노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롤스는 어떤 관점이죠? 해외 원조에 있어서 의무의 관점으로서 칸트, 싱어, 그리고 롤스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의무의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이야기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롤스는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원조가 아니라고 했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5가지의 체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고통받는 사회 이걸 갖다가 뭐 해야 된다? 질서정연한 사회로 뭐 해야 된다? 예, 바꾸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안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라? 자유와 평등을 그 체제에 그 사회에 지원해 주는 거, 만들어 주는 거, 여건을 보장해 주는 거. 이것이 원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서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보장시켜 주게 되면 그것이 해외 원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싱어는 뭐였죠? 예, 이익평등 관심의 원칙. 롤스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관점에서 그 괴로움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하라? 예, 최대 행복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싱어는 공리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헷갈렸던 부분 뭐였죠? 그렇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도와줄 때 자신이 가진 것 그 이상으로 도와줘서 최대 수혜자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즉 싱어는 여기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약 1%에서 약 5% 정도만 그렇게 해외 원조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헷갈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짧은 시간에 아주 빨리 롤스의 정의론을 설명을 하고 그 외 롤스가 가지고 있는 시민불복종의 내용과 해외 원조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롤스의 정의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내용, 공리주의와 동물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환경윤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